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워치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스포츠웨어의 거인, 바로 나이키, NK에 대해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나이키는 그냥 운동화나 옷 파는 회사가 아니더라고요. 전 세계 모든 운동선수에게 영감과 혁신을 불어넣는다는 굉장히 큰 그런 비전을 가지고 움직이는 기업이에요. 강력한 브랜드 파워는 뭐 당연하고, 특히 요즘은 고객에게 직접 다가가는 DTC, 즉 소비자 직접 판매 전략을 통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최근 실적이 좀 주춤하는 모습도 보이고,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고요. 또 거시경제의 전반의 불확실성 같은 여러 도전 과제에도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나이키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을 좀 균형 있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편에서는 나이키가 가진 그 혁신의 DNA라든지 강력한 브랜드 파워,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의 잠재력, 이런 긍정적인 측면들을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실적 부진이나 또 점점 더 치열해지는 경쟁 환경, 그리고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여러 리스크 요인들을 좀 더 냉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보시면 아마 여러분께서도 나이키의 현재 상황과 또 앞으로 나아갈 길을 훨씬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나이키가 가진 그 긍정적인 측면들, 강점부터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역시 나이키 하면 비전과 시장 기회, 이걸 빼놓을 수가 없겠죠. 네, 맞습니다. 나이키의 그 비전, 전 세계 모든 운동선수에게 영감과 혁신을 불어넣는다. 여기서 진짜 핵심은 모든 운동선수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나이키는 단순히 엘리트 선수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신체만 있다면 누구나 운동선수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건 뭐랄까, 사실상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잠재 고객으로 보고 있다는 어마어마한 포부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활동하는 시장 자체의 규모도 엄청나잖아요. 글로벌 스포츠 및 라이프스타일 의류 시장만 봐도 2024년에 약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600조 원이 훌쩍 넘는 규모고, 이게 또 2028년에는 거의 6,500억 달러까지 성장할 걸로 예상되니까요. 연평균 7%씩 성장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시장 환경이죠. 정말 매력적인 시장이죠. 그리고 이 거대한 시장에서 나이키는 이미 글로벌 신발 시장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고, 스포츠웨어 전체 시장에서도 점유율 약 15% 정도로 선두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3년 안에 이 점유율을 17%에서 18%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아주 구체적인 목표까지 세웠어요. 17, 18%면 상당한 성장 목표인데요. 네, 그렇죠. 이게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나이키가 가진 그 막강한 브랜드 파워, 그리고 끊임없는 기술 혁신 능력, 뭐 에어, 줌, 플라이닛 같은 기술들 계속 나오잖아요. 아, 네네. 혁신 기술들이 계속 나오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이 DTC 전략,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 충분히 달성 가능한 현실적인 목표로 보입니다. 네. 그 DTC, 소비자 직접 판매 전략. 이게 나이키의 핵심 성장 동력이자 수익성 개선의 열쇠라고 보는 시각이 정말 많죠. 구체적으로 어떤 강점들이 있는 건가요? DTC는 뭐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나이키닷컴이나 나이키 앱, 아니면 직영 매장 같은 곳을 통해서 중간 유통 단계를 건너뛰고 고객과 직접 만나는 방식이잖아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비용을 줄이는 거고, 다른 하나는 고객 가치를 높이는 거죠. 비용 절감 측면이라면 역시 그 중간 유통 마진이 사라지는 게 가장 크겠네요. 맞아요. 도매 채널에 줘야 했던 수수료가 없어지니까 결국 고객 한 명을 데려오는 데 드는 비용, 이걸 고객 획득 비용, CAC, 커스터머 애퀴지션 코스트라고 하는데, 이걸 상당히 낮출 수가 있죠. 특히 나이키는 나이키 멤버십이나 나이키 런클럽, 나이키 트레이닝 클럽 같은 앱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고객들이 광고 보고 오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찾아오게 만드는 거죠. 소위 말하는 유기적 트래픽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비싼 광고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충성도 높은 고객을 더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거죠. 충성 고객을 더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고객 가치를 높인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데이터 활용이랑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DTC 채널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바로 고객 데이터를 직접 아주 상세하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사고, 또 앱을 통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이런 정보들을 다 알게 되니까요.
이걸 분석하면 뭐가 가능해지냐면 개인 맞춤형 마케팅이나 제품 추천이 아주 정교하게 가능해집니다. 그냥 물건 하나 파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고객이 러닝화를 샀다면 관련된 의류나 액세서리를 추천해서 같이 사게 하는 것, 또는 더 기능이 좋거나 디자인이 뛰어난 프리미엄 제품을 사도록 유도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객 한 명으로부터 얻는 전체 가치, 즉 고객 생애 가치, LTV, 라이프타임 밸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거죠. 아, LTV 극대화. 그리고 나이키 멤버십 같은 프로그램은 고객들을 계속 묶어두는 뭐랄까 락인 효과도 상당히 크겠네요. 네, 맞아요. 한번 멤버십에 가입하고 앱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계속 나이키 생태계 안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충성도를 높이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결국 정리하면 고객 획득 비용 CAC는 낮추고 고객 생애 가치 LTV는 높여서 이 LTV CAC 비율을 경쟁사들보다 훨씬 높게 분석에 따라서는 2배 이상 높게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군요.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나이키의 수익성을 꾸준히 개선시키는 핵심 동력이 된다는 거고요. 네,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바로 이런 강력한 전략 덕분에 나이키는 단순한 제조업체가 아니라 하나의 글로벌 브랜드 플랫폼으로 평가받으면서 시장에서 꽤 높은 가치, 즉 밸류에이션을 인정받는 경향이 있어요. 주가 수익 비율이나 주가 매출 비율 같은 지표들을 보면 보통 동종업계 평균보다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어떤 점들이 또 있을까요? 역시 그 브랜드 파워, 이건 두말할 필요 없이 큰 요인이겠죠? 당연하죠. 저스트 두 잇이라는 슬로건이나 마이클 조던 같은 전설적인 스타들과의 오랜 파트너십은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문화 자산이거든요. 이런 강력한 브랜드 덕분에 나이키는 가격을 어느 정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 즉 가격 결정력을 갖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가격 결정력이요? 그러니까 경기가 좀 안 좋아도 가격을 쉽게 내리지 않거나 오히려 올릴 수도 있다는 의미인가요? 네, 맞습니다. 물론 무작정 올릴 수는 없겠지만 경쟁사들에 비해서는 가격 방어력이 훨씬 뛰어나죠. 이게 높은 마진율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결과적으로 높은 PE 배수를 정당화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DTC 중심의 사업 모델이 수익성 자체를 구조적으로 높이는 효과도 크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반적으로 DTC 채널에서 발생하는 매출 총익률이 도매 채널을 통해 판매할 때보다 10%포인트 이상 높다는 분석도 있어요. 10%포인트 이상이요? 상당히 큰 차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 전체 매출에서 DTC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회사 전체의 수익성 자체가 구조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매출이 10% 늘 때 이익은 그보다 더 큰 폭으로 예를 들어 12%나 13%씩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거든요. 이런 이익 증가의 가속화 가능성이 높은 PE 배수를 뒷받침하는 또 다른 논리가 되는 거죠. 듣다 보니 나이키가 단순 소비재 기업이라기보다는 약간 기술 기업 같은 측면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를 알 것 같네요. 맞아요. 특히 그 수억 명에 달하는 멤버십 회원을 기반으로 구축한 디지털 생태계는 이제 단순한 판매 채널 그 이상이에요. 앱을 통해 수집된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미래 수요를 예측하고 그걸 바탕으로 재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고객 취향에 딱 맞는 맞춤형 제품을 기획해서 출시하는 모습은 사실상 데이터 기반의 테크 플랫폼 기업에 더 가깝죠. 데이터 분석 역량이 핵심이군요. 네. 이런 잠재력 때문에 시장에서는 나이키를 전통적인 소비재 기업 이상의 프리미엄을 붙여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PE 비율이 30배 내외로 다소 높아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여러 프리미엄 요인들과 향후 예상되는 이익 성장률을 감안하면 보수적으로 봐도 최소 30배에서 높게는 35배 정도의 목표 PE 설정도 충분히 합리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글로벌 리딩 플랫폼으로서의 지위를 반영하는 거죠. 확실히 나이키가 가진 브랜드의 힘이나 또 DTC 전략의 잠재력은 정말 커 보입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죠. 하지만 최근에 발표되는 실적 지표들을 보면 이런 긍정적인 전망에 좀 의문부호가 찍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현실은 좀 다르지 않나요? 네, 그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최근 실적 부진은 분명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2025년 1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8% 감소했다는 분석도 있고요. 또 다른 자료에서는 무려 11.97%나 감소했다는 수치도 나와요.
10% 넘게 감소했다는 건 좀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심지어 회사 스스로도 2025년 연간 매출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기까지 했으니까요. 이건 분명히 좋지 않은 신호죠. 수익성 악화는 더 심각한 수준인 것 같아요. 특정 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28% 감소했다는 분석도 봤는데 다른 분기 자료를 보면 마이너스 73%, 심지어 마이너스 80.93%까지 급감했다는 결과도 있더라고요. 마이너스 80%대 감소요. 그건 정말 네, 거의 이익이 증발했다고 봐도 될 정도죠. 이비트 마진율 같은 경우도 9% 초반대로 좀 개선이 필요해 보이고요. 특히 제가 좀 심각하게 본 건 순연금 흐름인데 이게 11달러 이상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분석이 있어요. 이건 정말 회사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오히려 까먹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현금 흐름 악화는 정말 위험 신호죠. 그렇죠. 이러니 주가도 힘을 못 쓰고 52주 최저가 수준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게다가 핵심 성장 동력으로 그렇게 강조했던 DTC 전략마저 최근에는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도 지적해야 할 것 같아요. 특정 분기긴 하지만 나이키 다이렉트 매출이 전년 대비 13%나 급감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이건 좀 그동안의 설명과는 배치되는 결과잖아요. 맞아요. 이건 DTC 전략 자체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현재 전략 실행력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디지털 사업이 부진하다는 건 나이키에게 상당히 큰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나가던 클래식 제품군, 예를 들면 에어포스 1 같은 스테디셀러들의 판매가 약화된 것도 전체 실적 부진에 영향을 미쳤고요. 재고 문제와 그로 인한 마진 압박은 어떤가요? 이게 또 패션이나 소비재 기업들에게는 고질적인 문제잖아요. 네, 맞아요. 재고 수준 자체는 최근에 좀 안정화되거나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긍정적인 해석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게 혹시 공격적인 할인 판매, 즉 마크다운을 결과라면 마진에는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재고 택하고 싸게 팔면 당장 매출은 나올지 몰라도 이익률은 떨어지니까요. 네,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D2C 채널의 약세나 또 도매 채널과의 비중 변화 같은 요인들 때문에 전체 매출 총이익률이 시장 기대치인 45%를 밑돌거나 심한 경우에는 43%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시나리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고 리스크가 실제 이익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클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그 민감도 분석을 보면요. 만약 재고가 예상했던 것보다 10%포인트만 더 늘어나도 매출 총이익률이 약 1%포인트 정도 하락할 수 있다고 해요. 1%포인트 하락이면 이게 연간 순이익 기준으로 보면 약 4억에서 6억 달러, 비율로는 6%에서 8% 정도가 그냥 사라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고 관리에 조금만 실패해도 이익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와, 정말 재고 관리가 중요하네요. 이런 내부적인 문제 외에도 외부 환경, 특히 경쟁 상황도 예전 같지 않죠? 그렇습니다. 아디다스, 퓨마 같은 전통의 강자들은 뭐 여전히 건재하고요. 여기에 요즘 특히 무서운 게 온이나 호카 같은 신흥 브랜드들이에요. 아, 올러닝 이런 호카, 저도 요즘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특히 러닝화 시장에서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대형 스포츠용품 이통 채널인 딕스 스포츠용품 매장 내에서 나이키 신발의 점유율이 하락했다는 건 꽤 상징적인 사례로 꼽히죠. 이들 신흥 브랜드에게 시장을 뺏기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지역별 경쟁도 만만치 않고요. 유럽에서는 전통적으로 아디다스가 강하고 또 중국에서는 안타나 리닝 같은 현지 브랜드들의 도전이 거세잖아요. 네, 맞아요. 주요 시장 자체의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죠. 특히 나이키에게 중국 시장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큰, 나이키에게는 두 번째로 큰 시장인데 여기에서 소비 심리 회복이 예상보다 계속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실적 개선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북미 시장의 상황도 썩 좋지만은 않죠. 특히 도매 채널 쪽 부진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렇죠. 여기에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도나 우려는 소비 지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가장 큰 외부 위험 요인이고요. 또 지정학적 리스크, 예를 들면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심화되거나 하면 아시아 생산기지, 주로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있는데 여기에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이건 원가 상승과 수익성 악화로 직결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입니다. 듣다 보니 경영진에 대한 신뢰도 문제도 좀 제기되는 것 같던데요. 가이던스를 자꾸 바꾼다는 이야기 같은 거요. 맞아요. 최근 몇 분기 동안 실적 전망치, 즉 가이던스를 발표했다가 얼마 안 가서 수정하고 또 하향 조정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많이 떨어뜨렸어요.
당연히 월가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고요. 신뢰가 중요하죠, 사실. 그럼요. 그리고 최근에 윈나우라는 이름의 구조조정 계획이나 향후 3년간 20억 달러 비용 절감 계획 같은 걸 발표하긴 했지만 이게 과연 계획대로 잘 실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존재합니다. 또 구조조정이라는 게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퇴직금 지급 등으로 비용이 더 발생하는 경우도 많고요. 네, 그런 점도 있겠네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다 고려하면 아까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했던 그 높은 밸류에이션이 지금 상황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주가가 최근에 많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수익 비율은 여전히 30배 이선으로 동종업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실적이 부진하고 성장세가 둔화된 상황에서 과연 이 정도의 프리미엄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계속 제기되는 거죠. 물론 긍정적인 요인들도 분명히 있지만 현재의 실적과 단기 전망은 그 정당성에 강한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시 다른 측면도 짚어보죠. 자본 효율성 측면에서는 나이키가 상당히 뛰어나다는 분석도 있었는데요. ROE나 ROA 같은 지표가 업계 평균보다 훨씬 높다는 점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건 사실입니다. 나이키의 자기자본 이익률 ROE가 대략 23%에서 30% 사이, 그리고 총자산 이익률 ROE가 12%에서 15% 수준으로 나타나는데 이건 일반적인 제조업이나 리테일 기업 평균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예요. 확실히 높네요. 네. 이건 역시 강력한 브랜드 로열티 덕분에 높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고 또 D2C 전략 강화를 통해서 재고 회전율을 개선하고 마케팅 효율성을 높인 덕분이라고 봐야죠. 상대적으로 적은 유형 자산을 가지고도 높은 이익을 창출해내는 구조적인 강점은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영업 레버리지 효과도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부분 아닌가요? 매출이 늘어나는 것보다 이익이 더 크게 늘어나는 구조 말입니다. 네,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나이키는 매출이 10% 증가할 때 영업이익은 약 11%에서 13% 정도 증가하는 긍정적인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보여왔습니다. 이건 특히 D2C 채널의 특성과 관련이 있는데요. D2C는 초기 투자 비용이나 고정비 성격이 강하지만 일단 구축되고 나면 매출이 늘어날 때 추가적으로 드는 변동비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거든요. 게다가 D2C 채널 자체가 마진율이 높고요. 고정비 부담은 크지만 일단 넘어서면 이익이 확 늘어나는 구조군요. 그렇죠. 여기에 더해서 판관비, SG&A를 효율적으로 통제하려는 노력까지 더해지면서 그런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난 거죠. 이론적으로는 앞으로 D2C 비중이 더 늘어나면 이 효과는 더 커질 잠재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잠깐 언급됐던 나이키의 숨겨진 자산이라고까지 표현된 나이키 디지털 엣지, NDE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이게 미래 가치를 높일 잠재력이 아주 크다는 분석이 꽤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ND, 그러니까 나이키 앱이나 SNKRS 앱, 나이키닷컴 같은 모든 디지털 플랫폼을 통합하고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역량 전체를 말하는 거죠. 이건 분명 나이키의 중요한 자산이자 강점입니다. 이걸 통해서 D2C 채널을 더 강화하고 고객들에게는 초개인화된 마케팅 메시지나 상품을 추천하고 또 회사 내부적으로는 수요를 더 정확하게 예측해서 재고 관리를 효율화하고 결과적으로는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오죠. 재고 관리 효율화로 비용을 절감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예를 들어서 수요 예측 정확도가 높아지면 불필요한 재고를 덜 만들게 되고 그러면 시즌이 지나서 재고를 떨이하기 위해 큰 폭으로 할인 판매 마크다운스를 해야 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겠죠. 이게 재무적으로 얼마나 의미가 있냐면 가상 시나리오지만 만약 NDE를 통해서 재고 수준을 5% 낮추고 그 결과로 전체 매출 총이익률 GM을 0.5%포인트 추가로 계산할 수 있다고 가정해보면요. 0.5%포인트 개선이면 이게 분기별로 약 5,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700억 원이 넘는 추가 매출 총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건 나이키 분기 순이익의 거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할 수 있는 상당히 큰 규모예요. 2년 R&D에 10억 달러에서 15억 달러, 그러니까 1조 원 이상을 쏟아붓고 있고 그동안 축적한 데이터 양만 해도 수백 페타바이트에 달한다고 하거든요. 경쟁사가 이걸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분석에 따라서는 최소 5년 이상의 시간과 30억에서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에서 6조 원 이상의 막대한 투자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군요.
네. 게다가 데이터라는 건 네트워크 효과가 있어서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분석의 정확도와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이 기술적 해자는 더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NDE의 자체의 내재 가치만 평가해도 수십억 달러에 이를 수 있고, 이게 앞으로 더 고도화되면 추크적인 기업 가치 상승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시각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NDE를 통해 마진율을 0.3%포인트만 더 개선해도 수십억 달러의 기업 가치가 추가되고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죠. 와, NDE의 잠재력은 정말 대단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런 강력한 NDE의 효과가 왜 최근 실적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아까 디지털 매출이 오히려 감소했다는 지적도 있었잖아요. 바로 그 점이 현재 NDE를 둘러싼 딜레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NDE가 가진 잠재력 자체는 분명히 인정하지만 그 잠재력이 과연 현재 실제 재무 성과로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냉정하게 평가하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최근 디지털 채널의 매출 부진은 NDE가 정말 그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은 기대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숨겨진 자산이라고 해도 그게 실제로 빛을 발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 땅속에 묻혀 있는지는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잠재력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마지막으로 자사주 매입에 대한 해석도 양쪽 시각이 좀 달랐던 것 같은데요.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경영진의 자신감 표출이라고 봤는데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실질 효과는 미미하다고 분석했죠. 네. 그 가상 분석에서 예시로 든 1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발표는요. 사실 나이키가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의 전체 규모, 예를 들면 총 18억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 같은 것에 비하면 정말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전체 규모에 비하면 정말 작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 규모의 자사주 매입으로 인해서 발행 주식수가 줄어들고 그 결과 주당 순이익, EPS가 상승하는 효과는 계산해보면 0.1%도 채 안 될 정도로 아주 미미합니다. 0.1% 미만이면 거의 없다고 봐도 그건 실질적인 가치 변화 때문이라기보다는 회사 경영진이 현재 주가가 너무 싸다고 생각해서 자기 회사 주식을 사는구나 하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적인 해석, 즉 저평가 신호 효과가 거의 전무라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자사주 매입이라는 이슈 자체를 무조건적인 호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규모나 회사의 전반적인 재무 상황, 그리고 시장 환경 같은 맥락을 함께 고려해서 신중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거죠. 네, 정말 오늘 나이키라는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시각들을 아주 깊이 있게 살펴본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나이키는 여전히 Just Do It으로 대표되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브랜드 파워와 충성도 높은 고객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점, 또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DTC 전략과 NDE 같은 강력한 디지털 역량을 갖추고 있어서 장기적인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이뤄낼 잠재력이 분명히 있다는 점,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혁신 DNA 역시 나이키의 중요한 강점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네, 하지만 동시에 최근 몇 분기 동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매출 및 순이익 감소는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핵심 성장 동력으로 꼽혔던 DTC 채널의 성장세가 꺾였다는 점, 그리고 온이나 호카 같은 새로운 경쟁자들이 특히 러닝화 시장에서 무섭게 치고 올라오면서 경쟁 환경이 훨씬 더 치열해졌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죠. 여기에 더해서 핵심 시장인 중국에서의 경기 회복 지연과 불확실성 역시 단기적으로 나이키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앞서 지적했듯이 경영진의 전략 실행 능력과 예측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들어보니 결국 나이키는 현재 굉장히 중요한 저환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경영진 아래서 구조 조정을 진행하면서 비용 효율성을 높이고 또 나이키의 본질이자 핵심인 스포츠 퍼포먼스 분야에 다시 집중하면서 과거와 같은 외형 성장보다는 수익성 중심의 성장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분기 동안 발표될 실적들이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특히 몇 가지 지표들을 눈여겨봐야 할 텐데요. 첫째는 최근 주춤했던 디지털 채널, 즉 나이키 디렉트 매출이 다시 성장세로 돌아설 수 있는지 여부.
둘째는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의 실적이 의미 있는 반등을 보여주는지. 셋째는 재고 수준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면서 동시에 매출 총이익률, 그로스 마진이 실제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는지. 마지막으로 새롭게 출시되는 혁신적인 신제품들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실적 개선에 기여하는지 등을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나이키라는 글로벌 거대 기업을 둘러싼 긍정적인 기대와 또 현실적인 우려들을 다각도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나이키가 가진 그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와 혁신의 잠재력을 믿는 투자자라면 현재의 어려움이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적 부진과 경쟁 심화, 그리고 거시 경제의 불확실성 등 여러 리스크 요인들 또한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나이키가 현재 직면한 도전 과제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다시 한번 멋진 성장 스토리를 써내려갈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를 함께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논의한 다양한 지표와 관점들이 여러분께서 나이키라는 기업을 판단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법적 고지, 본 분석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추천이나 권유가 아님을 명확히 밝힙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이 정보는 AI에 의해 생성된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제공된 정보의 오류나 부정확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 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